왜 둘의 사이는 점차 변하게 되느냐?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일단 두 나라 사이의 국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죠? 당연하지만 이 시기 누가 윗사람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쵸. 몽골이죠. 몽골이 압도적으로 힘이 셌기 때문에 몽골이 점차 이제 고려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윗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이제 이걸 공물이라고 하는데 이 곡물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일종의 뇌물이죠.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몽골은 전투를 나서면서 기마병을 이끌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정복지에서라든가 이런 고려처럼 이제 밑에 있는 나라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구 과정에서도 옛날에도 이제 다른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한테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건 많단 말이야. 많은데 뭐랄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관례 같은 게 있거든. 그러면서 뭐 작은 나라가 갖다 바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게 한다든가 좀 요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몽골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화적 가치관적으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라든가 좀 차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곡물 요구에 대해서 고려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특히 곡물 요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요구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뭘 처음에는 식량을 한 10만 석에서 나중에 가면 100만 석을 달라고 한다든가. 자, 그래서 이 갈등이 결국 폭발하게 되면서 고려는 몽골과 저항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대몽항쟁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대몽항쟁, 몽골에 대항한다라고 해서 대몽항쟁인데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60년 정도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약 100년간 유지가 되는데 절반 넘는 시기가 몽골과의 전쟁으로 이뤄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몽골이 그럼 60년 내내 고려에서 머물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몽골은 이제 기마병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가 가능했거든. 그러면서 여러 정복지를 막 왕래를 해요. 그래서 중국 쪽 정복하다가 고려 왔다가 다시 또 서아시아 정복하러 갔다가 또 고려 왔다가 또 유럽 정복하러 갔다가 고려 왔다가 막 이러면서 고려에 막 수십 차례 이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침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또 학자마다 좀 달라. 그래가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학자마다 그 전투 횟수나 전투 사례에 대해서 연구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거에 대해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거고 보통 그래서 문제도 그렇고 여러 내용을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어디까지 안내하느냐? 바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1차 침입과 2차 침입 정도. 요 정도만 이제 학자들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위주로 몽골과의 전투는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전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먼저 1차 침입입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죠. 자, 이 시기. 그때도 역시 고려는 분노합니다. 곡물의 요구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았던 데다가 하필 이 곡물 요구를 하러 온 사신, 이름이 좀 웃겨요. 저고여라고 불리는데 이 몽골 이름을 한자식으로 번역해서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래. 그래서 이 저고여라는 사신이 굉장히 예의 없는 태도로 무례하게 우리에게 공모를 요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정도껏이지 또 굉장히 싸가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약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저고여가 그냥 멀쩡하게 몽골로 돌아가서 고려 애들이 좀 이런 거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을 전하면 다행인데 하필 이놈이 국경 지역에서 하필 국경 지역에서 암살을 당해. 이걸 이제 저고요 암살 사건, 뭐 저고요 피살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책에 따라서 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신이 죽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황제의 말을 이제 전하러 온 사신이 죽다 보니까 몽골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고에는 고려가 죽인 것이 아니냐. 안 그래도 저고이랑 좀 말다툼이 있었다던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고려한테 책임을 물어요. 근데 정말 고려가 이 저고해를 죽었느냐? 몰라. 이게 아직도 이제 미해결 사건이거든.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한 확인이 안 되는데 국경지대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지. 고려가 죽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여진이나 거란 아직 살아남은 잔당 세력이 몽골하고 고려사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뭐 암살한 걸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지만 어쨌든 고려 땅에서 몽골 사신이 죽었기 때문에 몽골은
고려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 기회에 고려의 길을 팍 죽여야겠다 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게 1231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 몽골군이 침입한 지역에 하필 또 고려가 좀 방비를 잘했나 봐. 이 귀주성 전투, 충주성 전투에서 연달아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몽골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와, 이 고려 장난 아니네. 고려 확실하게 이때 기 안 눌러놓으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아니 우리 사신을 죽인 걸로 모자라 우리 군대를 공격을 해. 그래서 이제 몽골이 분노, 불만,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려를 한 방에 제압을 빡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몽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봤지만 전쟁에서 확실하게 힘의 우위를 보여줄 때, 특히 빨리 전투를 끝낼 때 핵심 지역을 공격하는 게 좋거든. 고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 어딜까? 항상 그렇듯이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몽골군이 수도 개경을 포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도가 포위당하면서 왕이 사로잡히게 생겼단 말이야. 고려에서 되게 위기감이 커지는 거지. 물론 당시 권력자들은 무신입니다만 특히 아마 이때가 최후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일 거예요. 최후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나라의 주인은 왕이잖아. 근데 이 왕이 체포가 되면 상당히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건도 워낙 고려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을 가지게 되면서 고려는 몽골과 화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복이죠. 항복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몽골군이 그럼 고려야 니네가 과연 우리를 정말 충성을 다하는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지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감시자를 남겨놓겠다 하면서 회군을 해요. 이 감시자들을 다루가치라고 해. 몽골의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다루가치. 몽골어라서 그래요. 이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몽골 관리들이 남아서 고려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감시만 하면 다행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루가치는 몽골이라는 백을 이용해서 고려에게 이제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우리 내부 정치에 간섭한다고 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부르는데 감시만 해도 고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특히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내정 간섭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 몽골의 내정 간섭이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규모 분노를 낳게 되는 거고요. 무신은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세력이란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내정 간섭이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당대 권력자였던 최후가 결국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던 다루가치를 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려는 쉽사리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전쟁을 선언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수도가 뚫려버리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좀 많이 곤란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안 뚫릴 만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야. 그게 어디야? 우리 앞에 배웠죠? 그게 강화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이제 말 타고 오니까 말이 못 뚫는 곳으로 가면은 우리 수도가 함부로 뚫리지 않을 것이고 수도에서 왕만 잘 지켜낸다면 우리 고려가 끝까지 항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강화도천도 요게 이제 진짜 고려가 몽골과 저항하려고 하는구나, 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몽항쟁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 몽골에게 이제 이런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고려가 이 강화도 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몽골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특히 앞에 사신 하나 죽었다고 쳐들어온 몽골이에요. 다루가치가 이때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열받았던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되고요. 고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2차 침입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전투는 솔직히 고려가 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안 되게 고려가 대승을 거뒀던 처인성 전투라고 해요. 이 처인성이 지금 이제 처인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처인부곡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과서에도 처인부곡민의 저항이라고 돼 있을 거야. 부곡이라고 불리는 우리 향소부곡 가장 고려 지방 그 제도 중에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낮은 지역이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안 보살피는 거야. 어차피 뭐 지위 높은 사람을 위주로 챙기니까 이 낮은 애들은 잘 챙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국민들을 사실상 거의 버림받다시피 이제 내버려 두어진 상태였거든요. 이걸 되게 안타깝게 여겼던 당시 승려였던
김윤호라는 분이 이분 거의 뭐 장군님이라고 불려요. 스님인데 김윤호 장군이 아, 나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처인 부국민들을 달래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지금 도망가봤자 늦었단 말이야. 몽골군이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오면 다 죽을 거야. 이왕 죽을 거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러면서 그 처인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한 나름의 이제 기습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그 숲속에서 얘네 말 타고 이제 몽골군이 한창 진군하고 있을 때니까 얘네는 마을로 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 마을 앞에 있는 산에 얘네가 이제 매복을 해가지고는 대기를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보면 알겠지만 이 군대가 보통 진군을 할때 전투를 할 때는 대장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대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땐 보통 대장이 맨 앞에 있잖아. 김현우가 그걸 보고 왠지 저 말이 멋지구리하게 간지가 나는 게 저놈이 대장인 것 같아. 그래서 활을 빡 쏴요. 그 기선제압으로 활을 딱 쏘는데 와, 운도 대박 좋아. 이게 당시 몽골군 총사령관이던 살리타라는 장군이었던 거야. 이 살리타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김현우가 쏜 활에 한 방에 헤드샷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총사령관이 죽었으니까 몽골군이 되게 이게 뭐야 막 완전 방황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처인무공민들 이제 공격 이렇게 되면서 대승을 거둬요. 근데 이때 몽골군은 이제 자기 총사령관이 죽었기 때문에 전투자원 전투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회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몽골의 내부 사정 때문에 당시에 잠시 군대가 오는 게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승을 거뒀던 유명한 전투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전투는 우리가 밟힙니다만 워낙 상징적인 전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김윤호 장군이 살리타라고 불리는 몽골군의 총사령관을 한 방에 킬링했던 그러한 유명한 전투 처인성 전투고요. 참고로 이 전투에 대한 승리의 보답으로 강화도에 있던 이제 고려 정부가 김윤호한테 상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 김윤호가 이 전투는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서인 부곡민들의 공이 크다 하면서 얘들한테 상을 줘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처인 부곡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이 현으로 승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에 이어서 또 한번 향소 부곡 제도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향소 부곡 지역도 올라가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건 살짝 별표를 하셔서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인성 전투 누가 활약했다고요? 김윤우라는 스님께서 누굴 죽여서 활약했다고요? 살리타.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 2차 침입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고요.